어떻게 말도 없이 전기랑 수도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난 분명 그렇게 하겠다고 너한테 여러 번 말했다. 엄마, 이거 범죄예요.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요. 처벌받을 각오하고 한 거다. 내가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엄밀히 따지면 저한테 이 집 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게 누가 행동을 그렇게 하래. 내 집에 너희가 사는 게 싫으니 그냥 나가. 재명이의 집에 사는 아들 며느리의 행동이 괘씸해서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게 된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세가 되는 김여옥입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사남이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인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고 저는 늦은 나이까지 부모님을 모시다가 중매로 남편을 만나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결혼 당시 본인 명의의 집이 있었고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야채 장사를 접고 가게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서운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국밥집이었습니다. 남편은 국물 맛을 연구하느라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뼈를 고아댔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해도 손님이 대여섯 명 뿐이었으니까요. 월세 내기도 빠듯했고 남편은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왔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이러다가 빚만 잔뜩 지고 망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국물 맛을 연구하고 손님 한 명 한 명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맛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단골 손님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점점 늘어났고 나중에는 둘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빠지다 보니 직원도 한 명, 두 명 고용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점도 3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더 늘릴 수도 있었지만 저와 남편은 그 이상의 가게는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 더는 확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가 안정되자 저희는 드디어 아들 민우를 가질 수 있었어요. 아들을 낳은 후에는 한동안 살림과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민우는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다시 남편의 가게를 도왔습니다. 그때쯤 다른 지점에서 직원 한 명이 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CCTV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이라 그냥 믿고 맡겼는데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 남편이 카운터 관리는 가족에게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의 동생들이 번갈아가며 카운터를 맡았습니다. 민우는 학교가 끝나면 항상 가게로 와서 식당 제일 안쪽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곤 했습니다. 시끄러운 가게 안에서도 집중력이 참 좋았죠. 고등학교 때는 정말 크고 듬직하게 자라서 어느 날은 진상 손님까지 혼자서 내쫓아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손님이 제게 술병을 던지려고 했는데 민우가 저를 대신해 그 손님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 돈을 잘 벌었지만 절대 사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품이나 차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고 집도 그냥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민우가 취직을 하고 결혼할 나이가 되어 여자친구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고 제가 대신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만간 가게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부가 애써 키워온 국밥집을 아들 민우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 잘 다니고 있어서 국밥집은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결국 국밥집 체인점을 꽤 비싼 값에 팔았고 그 돈으로 민우 신혼집과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들 집의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냥 아들 이름으로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떠나도 제가 아들에게 효도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 이름으로 된 신혼집에 아들 부부가 살게 되었고 저는 민우와 단둘이 있을 때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늦지 않게 명의를 이전해 줄 테니 걱정 말거라. 감사해요. 엄마,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아들 민우에게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민우가 회사 생활은 힘들지 않은지 걱정도 되고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항상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예비 사돈께서 신혼집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집은 사위 이름으로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희가 형편이 어려운 예비 사돈댁을 생각해서 혼수까지 직접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간섭하시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나중에 명예 이전해 주기로 했다면서 예비 사돈을 설득했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준비를 도와준 저희에게 고마움인지 자주 집에도 초대해주고 보답하려 했거든요. 저도 자연스럽게 아들 집에 자주 찾아갔고 갈 때마다 반찬이며 집안 살림들을 하나씩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저에게 슬쩍 한마디를 하더군요. 엄마, 반찬이나 선물이 있으시면 제가 들러서 가져갈게요. 저는 내심 조금 서운했지만 아들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그들이 부탁하지 않는 것은 굳이 해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즈음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결혼한 자식이 둘이나 있는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애들이 내가 집에 찾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언니 요즘 애들 다 그런데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반찬 가져다 줘도 애들 잘 먹지도 않고 불편해한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용건이 없으면 아들 집에는 안 가려고 해. 잘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애들이 부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지인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어도 더 이상의 차도가 없자 남은 여생은 집에서 보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우는 혼자 된 저를 위로하려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들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우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는 집 명의를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월세도 내지 않으면서 거의 자기 집인 것처럼 살고 있었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는 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가게를 운영하며 꽤 많은 돈을 모았었지만 민우의 신혼지가 결혼 비용을 지원해주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10년 동안의 의료비를 감당하면서 모아둔 돈을 많이 써버렸거든요. 게다가 가게도 팔아서 이제는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아껴서 생활해야 했고 제가 나중에 아프거나 하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그건 좀 더 천천히 생각해보자. 저는 명예 이전을 망설이며 이리저리 둘러댔습니다. 민우는 빠르게 결정해주면 좋겠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손주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즈음 저도 남편 없는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를 돌봐달라며 저를 집으로 초대했고 저는 항상 손주에게 용돈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손주 영훈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손주를 안아주던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면서부터는 예전만큼 손주를 거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민우가 제 집에 방문할 때면 항상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먼 길을 와준 게 고마워서 매번 손주의 손에 5만 원짜리 지폐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는 그 돈을 받으면 항상 아빠에게 건네더군요. 한편으로 저는
시부모님의 제사와 남편의 제사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일에 시부모님 제사가 있을 때는 굳이 아들과 며느리를 부르지 않고 주말 제사 때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제사만큼은 평일이라도 아들과 며느리가 참석해 주길 바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 2년 동안은 평일에 있는 제사에도 아들과 며느리가 잘 찾아왔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 준비를 돕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3년째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아버지 제사인 거 알지?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어쩌죠? 저 그날 좀 바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 제사인데 늦게라도 오는 게 좋지 않겠니? 다음 날도 출근해야 하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은주랑 손주 영훈이는 올 수 있지 않니? 저도 없는데 시댁에 와이프랑 아이만 가기는 좀 그렇죠. 아버지 제사 날짜를 주말로 미룰 수는 없어요. 제사 날짜를 어떻게 미루니? 일단 알겠어요. 나중에 찾아뵐게요. 그렇게 남편의 제사 당일 저는 혼자 주방에서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날따라 음식하는 게 더 힘에 부쳤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음식을 전부 마무리하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저녁이 되기 전에 일어나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병풍을 옮기고 혼자 상을 드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혹시나 올지 모를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8시, 9시를 지나도 집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시아버지 제사인데 민우는 바쁜지 통화가 안 되네. 영훈이 데리고 안 올래? 아, 오늘 그이가 제사 못 간다고 해서 저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사돈도 오늘 시댁에 제사 있는 거 모르시는가? 저희 친정은 제사를 따로 안 지내서 제사하는 거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셔서요. 그래, 알았다, 끊으마. 씁쓸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동생들도 건강이 나빠 작년부터 제사에 오지 않았기에 저는 이날 홀로 남편 제사를 지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오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쉬어라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홀로 제사상을 치우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니 녹초가 되어 씻지도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제사 때 못 찾아온 게 미안했는지 저에게 같이 밥 먹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럼 엄마가 너희 집 쪽으로 갈까? 아니에요. 제가 엄마 집 쪽으로 갈게요. 그쪽에 엄마가 좋아하는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잖아요. 웬일인지 아들은 자꾸 제가 자기 집 근처에 오는 걸 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와이프랑 아이도 데려오지 않고 혼자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들과의 식사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기뻤습니다. 아들이 갈비찜을 먹고 싶다고 해서 외식보다는 집에서 고기랑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해준 갈비찜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진명의 이전 얘기를 꺼내더군요. 제가 망설이자 이번에는 며느리 얘기까지 들먹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사람이 엄마가 좀 불편한가 봐요. 저희 집 쪽에 오시는 것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명예 이전만 해주시면 저희 집에 자주 초대도 해드릴게요. 아들의 그 말이 왜 이렇게 협박처럼 들리던지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조만간 명예 이전을 해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제 마음을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들의 집 근처에서 보리를 보다가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팔찌와 손주 옷을 사서 들르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짧은 대답 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주세요. 저는 다음 해가 언제가 될까 라는 생각에 그냥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던 며느리와 마주쳤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더군요. 다음에 다 같이 찾아뵐게요.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들어오라는 말 한마디 없이 짧은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전기수도 가스 공과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전기랑 수도 가스 공과금을 안 내는 거니?
저희가 요새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이 집에서 돈은 제가 혼자 벌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당분간만 엄마가 공과금 좀 내주실 수 있어요. 명예 이전하기 전까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놈의 명예 이전이 뭐길래. 이제는 정말 아들에게 명예 이전을 해주기가 싫어졌습니다. 정 그러면 이번 달만 대신 내주겠다고 했는데도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에도 공과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알아서 계속 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느 날 공과금 문제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를 하는 아들 주변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저와는 가까운 근교 여행도 한 번을 안 가면서 장모님과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다니 괘씸했습니다. 장모님이 혼자 되신 지 오래돼서 많이 외로워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다 같이 장모님 위로 겸 여행 온 거예요. 아들의 당당한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고장난 TV 앞에 앉아 있으니 집안이 너무나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남편의 유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이 있는 방으로 가서 우리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많이 놀러 다니지 못한 게 이렇게 한이 될 줄이야. 그러다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집 명예 이전해 주지 말고 꼭 가지고 있다가 평생 월세 받는다고 생각해. 신신당부하던 남편의 그 진심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에게 절대로 집 명예 이전을 해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이 또다시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집 넘겨주실 때 되지 않았어요? 집만 넘겨주시면 같이 여행도 가고 집사람도 엄마한테 더 잘할 거예요. 난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껏 너희들 하는 거 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왔던 걸 봐서는 택도 없구나. 갑자기 그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넌 나한테 효도하겠다 약속한 말은 까맣게 잊었니? 먼저 약속을 깬 건 너야. 제가 집 명의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하자 아들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로는 며느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 기대와는 정반대로 아들과 며느리는 오히려 절 더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제사에도 아예 찾아오지 않았고 손주 영훈이의 얼굴을 본 지도 한참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제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며느리가 이제는 집이 아들 이름으로 안 되어 있어서 세금도 안 나가고 월세랑 관리비도 거의 안 내니 지금 이 상태가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월세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 때문에 기초연금도 거의 못 받고 있었고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늘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는 월세를 받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제 사정을 설명하고 공과금도 내고 월세도 내라고 했더니 자기네 돈 나갈 것만 걱정하더군요. 갑자기 월세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확고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제 말에 콧방귀도 안 뀌는 듯 여전히 공과금 납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만나 제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민우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면 그냥 전기랑 수도 다 끊어버리는 건 어때요? 저의 고민에 지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들었지만 점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알아보니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공과금을 안 내도 함부로 단전 단수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처벌받더라도 아들에게 경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다음 주까지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말만 그러는 거라 생각했는지 전화도 피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더군요. 결국 저는 정말로 아들 집에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집에서 밀린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자 아들의 컴퓨터가 꺼지면서 작업하던 파일이 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간 아들이 물도 안 나오는 걸 발견하고는 관련 업체에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제가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고 저는 들어오라는 말도 듣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서 있던 며느리는 절 보더니 지금 왜 여기 있냐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만 까딱 인사하더군요. 전기랑 수도 내가 끊었다. 어떻게 말도 없이 전기랑 수도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난 분명 그렇게 하겠다고 너한테 여러 번 말했다.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진짜로 그렇게 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엄마, 이거 범죄예요.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요. 아들은 당장 경찰서에 전화를 걸겠다고 협박했지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온 터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벌받을 각오하고 한 거다. 내가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엄밀히 따지면 저한테 이 집 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게 누가 행동을 그렇게 하래.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이 바뀌었다. 내 집에 너희가 사는 게 싫으니 그냥 나가. 아들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손주 얘기를 꺼내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자꾸 이러시면 저희 가족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머님, 정말 손주 영훈이도 안 보고 싶으세요? 며느리까지 나서서 저를 협박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손주를 보지 못할 각오도 하고 온 터라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달 안에 집에서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죠. 사실 저는 소송을 걸 돈도 없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자 정말 소송을 할 것처럼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제 집을 찾아와 그동안 밀린 공과금을 모두 주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공과금을 다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월세를 줄래? 아님 그냥 나갈래? 엄마, 저희들 외벌이인 거 아시잖아요. 월세는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법 비굴해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솔직히 기분이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다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일하면 되잖아. 손주 영훈이도 이제 어린이집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쉴 거야. 결국 며느리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아들 며느리는 제게 억지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가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가끔 식사도 함께하니 전처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받은 월세로 지인과 함께 근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으니 굳이 아들 며느리가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하다는 남편의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지금도 가끔 밤에 홀로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여보, 정말 내가 잘한 걸까요? 그러면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것만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식인데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후회 없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기대야만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바랐던 것이 아닐까요? 이제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들 내외도 언젠가는 진심으로 변화할 거라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기꺼이 마음을 열어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 자신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